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화요조찬 성경 공부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성지 이렇게 순례도 하고 또 성지 연구도 같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또 여행이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께는 이번에 가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갈 거로 생각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지를 한번 쭉 돌아보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이 강의를 이 자리에서는 못 들으시더라도 또 함께 들으시는 또 많은 우리 또 구역 지도자들 분께서는 앞으로 가실 또 종교개혁지를 미리 한번 탐방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강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의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문 중심으로도 가능하고 이론 신학 중심으로도 강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예배학으로서 종교개혁을 쭉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번 강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는가 하면, 여러분이 종교개혁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도시를 들어갈 때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나, 이 도시에서는 어떤 것을 봐야 될까,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하나 잘 정리해 두셨다가 나중에 특별히 종교개혁지를 방문하실 때 여기 한번 가면 내가 이걸 꼭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려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콘스탄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콘스탄츠라고 하는 도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또 많이 가지 않는 도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실 기회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콘스탄츠라고 하는 이곳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종교개혁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콘스탄츠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콘스탄츠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1414년 경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열렸는데요.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특별히 그때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 얀 후스가 그곳에서 이제 화형을 당하는, 선고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성경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찾아서 나섰던 종교개혁자 얀 후스, 그 야누스의 일생이 담겨 있는데, 콘스탄츠에서의 그의 일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프라하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는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프라하에서 종교개혁을 하던 중에 이 콘스탄츠로 불려오게 되고, 이곳에서 그만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때는 거슬러 올라가서 종교개혁보다 한 1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콘스탄츠 공의회가 1414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보다 조금 더 한 100년쯤 거슬러 올라가면 1300년 경이죠. 1300년, 그러니까 14세기 정도 되었을 때로 먼저 가보고 싶습니다. 4세기부터 그 다음에 14세기까지, 그러니까 4세기는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막 부흥하는 시기였죠.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 교황권이 강화되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 1000년이 흘러갑니다. 1000년이 흘러가서 14세기가 되는 1300년경이 되면 이 교황권이 흔들거리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특별히 교황의 여러 가지 부패라든지
또 정치 권력화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1300년 경쯤이 되면 이 급부상하고 있었던 이제 황제이죠. 그러니까 왕입니다. 황제 계급과의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황제와 교황 간에 계속되는 갈등 이야기들을 아마 전에 세계사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일들이 이제 1300년도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는 와중에 교황청이 로마에 있다가 아비뇽으로 옮겨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비뇽으로 옮겨왔던 시기가 1309년인데요.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온 후에 약 한 70년 동안 아비뇽에서 교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청이 있었다가 프랑스 아비뇽으로 오게 된 이유는 프랑스 지역의 왕에게 예속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밑으로 내려가는, 교황권이 왕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교황들은 호의호식을 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CBS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마침 아비뇽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바로 여기 사진이 그 나중에 물론 그린 그림입니다만 아비뇽에서의 교황청,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교황청 건물입니다. 아비뇽에 만들어졌던 교황청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교황청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교황청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자료들이 뭐냐면 호화로운 식사, 그리고 아주 호화로운 식사와 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거기에 당시에 어떤 식사들을 했을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 저런 식탁들이 매일같이 올라갔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아비뇽에서의 교황청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아비뇽에서 했던 그 이제 교황청이 옮겨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소방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났는데 1378년에 교황 그레고리 11세가 죽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교황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로마에서는 로마인 중에서 교황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우르반 6세를 뽑게 되고요. 또 프랑스 출신, 프랑스에서는 아비뇽에서 교황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뇽에서 교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또 교황을 따로 뽑습니다. 클레멘트 7세가 뽑힙니다. 이렇게 갑자기 두 명의 교황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피사에서는 둘 다 잘못됐다. 둘 다 잘못됐으니까 두 사람은 다 교황의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피사에서 또 다른 교황을 뽑습니다. 그래서 요한 23세가 또 뽑힙니다. 그래서 세 명의 교황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1300년대 말에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주황색은 아비뇽을 지지하는 파들이 지금 교회 세력들이었고, 푸른색은 로마를 지지하는, 로마 교황을 지지하는 세력, 뭐 이렇게 또 잡다한 세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4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교황이 서로 난립을 하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한 40년 동안 혼란스러워지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고 해서 모이게 된 회의가 콘스탄스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1414년부터 1418년까지 4년 동안 모이는데요. 모여서 45번 정도의 회의를 하면서 여러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서방교 입장에서 본다면 교황을 이제 하나로 축소하고 확실하게 한 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좀 더 확실한 하나의 그 단일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때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콘스탄츠 공의회를 주선한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지기스문트였고, 또 교황 쪽에서는 피사계의 교황이었던 요한 23세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1414년에 콘스탄츠에서 모이기로 결정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콘스탄츠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아주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한 5,000명 정도, 5,5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한 4분의 1은 성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서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콘스탄츠로 몰려들게 됐답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 한 5만에서 10만 명 정도, 5천 명이 모이던 그런 동네에 5만에서 10만이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도시가 된 거죠. 갑자기 큰 도시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인물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그 규모가 나오는데, 추기경 33, 총 대주교 5, 그리고 대주교 47, 주교 145명, 신학교수 217명, 교회법과 세속법 교수 361명, 의학교수 171명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 37개 대학교에서 파견한 인문학부 교수들, 그리고 83명의 왕, 제후가 파견한 대표단, 그리고 공작 38명, 백작 173명, 남작 71명, 기사 1,500명.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거의 전 세계의 무슨 리더들이 다 모인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모임이 된 거죠. 나팔수, 현악기, 악기 연주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모여들어서 그들은 이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캐톨릭을 당시의 교회죠. 당시의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때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왔던 코시모 데 메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젊은 은행가로서 거기에 참석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후에는 피렌체에서 이제 르네상스를 이끄는 아주 큰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교황도 한 명이 아니고 3명이나 되는, 그리고 황제들, 황제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과 파견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사계의 교황 요한 23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였습니다. 요한 23세의 교황 요한 23세에 입성하는, 콘스탄츠로 입성하는 장면이 묘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14년 10월 28일 교황 요한 23세는 콘스탄츠시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흰 말을 타고 금실로 장식된 붉은 망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삼중관이 씌워져 있었으며 온몸은 보석과 금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100명이 넘는 수행원들이 따랐고 그중 일부는 황금빛 천을 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교황 깃발이 높이 들려 있었고 길 양쪽에는 향을 피우며 축복을 내리는 성직자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시민들은 교황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고 귀족들과 기사들은 값비싼 갑옷과 깃털이 장식된 투구를 쓰고 교황을 장엄하게 호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세로 그렇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성한 요한 23세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조금 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교황직을 그만 내려놓고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들어갈 때는 아주 장엄하게 들어갔다가 도망자처럼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콘스탄스 공의회에 대한 얀후스의 평가가 있는데요. 얀후스는 이 공의회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공의회는 가장 불결한 무대입니다. 이 공의회가 콘스탄스에 저질러 놓은 죄를 씻어내려면 한 세대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스위스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콘스탄츠 공의가 엄청나게 위험 있는 모임이었고, 장엄하고, 그리고 길게 모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회의는 불결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종교의 어떤 권력을 다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움직임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콘스탄스 공의회에서는 어떤 결정들을 했을까? 무엇을 결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던 문제는 바로 3명의 교황이었겠죠. 이 3명의 교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자, 우선 피사의 요한 23세, 그가 주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당시 그레고리우스 12세, 그리고 아비뇽 출신의 아비뇽의 교황 베네딕투스 13세, 이렇게 세 사람의 교황이 모두 이 콘스탄츠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맞다고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혼란이 점점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피사 출신의 요한 23세였습니다. 공의회를 소집한 장본인이었는데 도리어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한 이야기 내용이 소개가 되고 드러나면서 퇴위 논의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자 그는 스스로 살짝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잿빛 외투에 모자를 쓴 마부로 가장을 하고 작은 말을 타고는 도망을 갑니다. 큰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고 휘황찬란하게 들어올 때는 언제였는지 그만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자 몰래 도망을 가죠. 결국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 도망가고 있는 그런 그 교황이 붙잡히게 됩니다. 결국 공의회에서 퇴위가 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연스럽게 한 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12세도 이어서 얼마 후에 퇴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비리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뇽의 교황 베네딕투스 13세 역시 이제 퇴위가 되는데요. 이 경우는 교황직을 계속해서 수행하려고 계속해서 반발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단자로 정죄되었고 파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의회는 한 가지 사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교황이 무엇한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정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는 오류를 범할 수 없지만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교황은 사람에게서 나고 죄 가운데 태어나며 흙에서 난 흙이다. 며칠 전에 필부의 아들이었다가 오늘 교황좌에 올랐다고 해서 그가 과오를 범할 수 없는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를 거룩하게 만든 것은 그의 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교황은 무오하다라고 생각해 왔던 천년간의 그 모든 하나의 그 큰 흐름이 정리가 됩니다. 교황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파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리를 하게 되죠. 이것이 콘스탄츠 공의회가 결정한 매우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3명의 교황이 모두 다 떠나가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교황을 새로 선출하는 일이었겠습니다. 이제 콘스탄츠 공의회는 새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데 1417년 11월 11일 추기경이었던 오도 콜로나를 이제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마르티누스 5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황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서방 교회, 이제 흩어졌던 서방 교회가 이제 다시 하나로 묶여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보이는 면에서는 묶여졌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의 교황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그러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고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이 모든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교황을 한 명으로 다시 정리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콘스탄츠 공의회는 하나의 맹소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비난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물론 가톨릭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때 안 했어야 될 그 정말 엄청난 죄를 콘스탄츠 공의회가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를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야누스의 종교개혁의 과정을 프라하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러나 야누스는 프라하 지역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던 중에 콘스탄츠 공의회에 이제 불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단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로 논쟁하자,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한 토론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순순히 오게 되는데 결국은 그가 오자마자 붙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7개월여 동안 결국 붙잡혀서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이름, 이 후스라는 이름은 체코 말로는 거위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위라는 말로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이 얀 후스의 그 처형의 장면이 그려진 한 그림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체코 화가 바칠라프 브로지크가 그린 그림인데요. 1883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콘스탄츠 공의회에서의 얀 후스라고 하는 그림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린 그림이지만 체코의 입장에서는 얀 후스는 아주 국부와도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얀 후스를 기렸죠. 그래서 얀 후스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 지기스문트 황제이고요. 왕관을 쓰고 화려하게 화려한 의복을 입은 채 공의회에서 지금 공의회를 주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추기경들이라고 보여지고 주교 모자를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뭐 그들의 주장을 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지금 얀 후스의 모습이 검은 옷을 입고 서 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서 있는 얀 후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라하로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프라하에 가셔서 이 그림을 못 보고 오시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보십니다. 다른 것들 뭐 무슨 천문시계 이런 것들은 보시는데 우리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시는데 이것은 이 작품은 프라하 구시청사 안에 있는 브로지크 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실 만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얀 후스는 1414년 10월에 이제 콘스탄츠로 와서요. 도미니크 수도원 지하 감옥에서 3달 그리고 고틀리벤 성에 있는 감옥에서 한 73일 정도를 보내고 프란체스코 수도원으로 이송돼서 또 마지막 한 달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끊임없는 모욕과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답변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궤변을 중단하라. 예와 아니로만 대답하라 말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철회한다면 살려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얀 후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얀 후스가 주장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를 처형하게 했던 그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이 왜 그가 죽게 된 것이냐?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성찬을 베풀 때 빵만 베풀고 그리고 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전통이었습니다. 중세기로 넘어가면서 빵과 포도주를 주던 전통이 빵은 주되 포도주를 주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유는 포도주를 주었을 때 포도주가 실제 화채설로 바뀌지 않습니까? 가톨릭 경우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이 되는데, 그런데 포도주를 먹을 때 뭐 수염도 묻어 있고 막 이럴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수염에 만약에 포도주가 묻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수염에 묻은 셈이 되잖아요. 뭐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차라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말자. 그리고 사제들만 포도주와 빵을 먹고 평신도들에게는 빵만 나눠준다. 라고 하는 그런 결의가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빵만 주는 거죠. 그래서 빵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항상 몸에도 항상 육체에도 항상 피는 있다. 그러니까 피를 따로 먹어야 되는 게 아니다. 몸을 먹는다는 말은 피도 같이 먹는 것이다. 이런 이제 궤변을 사실은 하면서 빵만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누스는 성찬을 베푼다면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면 빵도 주고 포도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종배찬이라고 그러는데요. 빵도 주고 포도주도 줘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도리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 그랬는데 그게 도리어 그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 관습, 오래된 습관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리어 그것을 이단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주장했던 얀 후스, 그런데 그것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회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으니까 얀 후스를 이단으로 몰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빵과 포도주를 성경에서 했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빵만 줘도 된다, 빵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누스를 죽이면서 그들이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빵만 준다, 성찬에서. 이걸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때 도리어 반성하거나 노력하거나 새롭게 변혁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확정시켜버리는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문이 지금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소집된 이 콘스탄스 공유회는 신성하고 인간의 법에 박식한 많은 사람들에 의한 오랜 수고 끝에 그리스도께서 식사 후에 이 귀중한 성례전을 제정하시고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사도들에게 성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규정한다. 어떤 사제도 파문의 위험하에 빵과 포도주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후에 가톨릭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지금까지도 빵만 줍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포도주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정을 바티칸 공유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통과 같은 그런 데서 꺼내서 이렇게 빵만 주는 거죠. 빵만 줍니다. 자, 이런 일이 가톨릭 교회 전통이 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을 주장했던 야누스는 이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형을 당한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나 코덱스라고 하는 그 성경책입니다. 체코 성경인데 15세기 말 정도에 또 16세기 초 정도에 제작된 귀중한 체코어로 된 성경책에 그림들이 몇 개 들어있는데요. 그 그림 중에 이 야누스가 처형되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모습은 프라하에 가시면 그가 그가 사역했던 베들레헴 예배당에 가시면 벽화로 그 그림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그때 그가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지는 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거위를 불태우지만, 이 거위는 후스죠. 후스가 거위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은 거위를 불태우지만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가 진짜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100년 후에 나온 루터가 루터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1546년 독일의 신학자 요하네스 부겐하겐은 루터의 장례식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위를 불태울 수 있지만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올 것입니다. 이 백조는 루터를 의미했겠죠. 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콘스탄츠에 가시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콘스탄츠 대성당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현대 건물까지 하나씩 보겠는데요. 콘스탄츠 공의회의 회의장으로 사용됐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다음 위에서 본 내용이고요. 오늘 모습, 요즘의 모습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콘스탄츠에 가시면 이 예배당을 한번 보시게 되는데, 이 예배당에서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렸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야누스가 사형 언도를 받았다, 이렇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또 콘스탄츠 의회를 했던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콘클라베, 그러니까 교황을 선출하는 일도 했었던 곳인데, 지금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존이 되고 있지 않고요. 개인 소유가 되어 있고 레스토랑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회의센터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상업시설이 되어 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한번 가볼 만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야누스가 화형당했던 장소라고 알려진 곳에 이렇게 비석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불태워져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누스의 기념 박물관이 콘스탄츠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려볼 만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콘스탄츠라고 하는 지역을 함께 살펴봤고요. 또 콘스탄츠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콘스탄츠 공유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1517년 루터가 시작하기 전에 벌써 100년 전에 1414년경입니다. 그때 바로 얀 후스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종교계의 불씨가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콘스탄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종교개혁지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갑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배울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할 때 그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